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산 입력 데이터, 디스크릿 입력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은 사실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값을 가진 특징 벡터, 즉 이제 x 벡터는 실수 차원의 실수의 d 차원, 즉 이제 d개의 원소를 가진 d개의 실수 원소를 가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은 인풋으로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딥러닝도 마찬가지죠. 딥러닝도 결국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회귀 모델을 약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숫자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x 곱하기 w 혹은 x 곱하기 베타라는 이런 형식, 곱셈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식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단어같이 그런 카테고리 형태로 이루어진 이산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숫자로 일단 존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예시로는 색상이라는 특징이 색상은 종류가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색상이라는 특징이 숫자가 없는 뭐 빨강, 파랑, 초록이라는 게 이제 숫자로 존재하지 않죠. 이런 식의 이산적인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앞서 들었던 예시 중에서 이제 뭐 성별이라는 값도 바이너리 카테고리죠.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숫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어떻게 입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이제 그래서 카테고리 형태를 가진 애들을 벡터 숫자 형태 RD 차원의 숫자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이산 데이터를 전처리한다. 디스크릿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한다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원핫 인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핫 인코딩은 그런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원핫 인코딩을 시키게 되면 되겠습니다. 원한 인코딩의 기본 아이디어는 각 범주를 고유한 이진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이었죠. 인디케이터 펑션은 안에 있는 것들이 true이면은 1을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k개의 카테고리가 있을 때 얘를 이제 벡터로 바꾸게 되는데요. 원한 인코딩은 얘를 벡터로 바꾸게 되는데 k개의 값을 가진 벡터로 바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초록이라는 세 개 카테고리로 가진 이런 식의 카테고리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세 개의 숫자를 가진 벡터로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색상 데이터라는 게 있고 색상 데이터는 빨강, 파랑, 초록 카테고리로만 이루어져 있다. 세 개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개의 숫자를 가진 실수 벡터를 가진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각각이 이제 한 개의 카테고리랑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원소는 빨강이랑 이제 매칭이 될 수가 있고요. 2번 변수는 파랑이랑 매칭이 되고 이제 3번 변수는 초록이랑 매칭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샘플이 변수가 빨강이다라고 했을 때는 1, 0, 0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인디케이터 펑션에 따라서 x가 빨강일 때 그때는 1번 이 1번 변수만 1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왜냐면 false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강일 때는 100, 그린일 때는 010, 블루일 때는 0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셋이 있는데 키 데이터셋, 몸무게 데이터셋, 그리고 선호하는 색깔 데이터셋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있는데 샘플들마다 사람 1번, 사람 2번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근데 키와 몸무게는 실수 데이터죠. 키와 몸무게는 실수 데이터인데 색깔은 이렇게 카테고리컬 데이터입니다. 색깔이 이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색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R, G, 뭐 R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키와 몸무게는 그대로 놔두고 색깔은 원핫 인코딩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RGB에 따라서 우리가 얘를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면 1, 0, 0이 되겠죠. 그린 같은 얘의 경우에는 이제 0, 1, 0이 되겠고요. 얘도 그린이니까 세 번째 사람도 그린이니까 0, 1, 0으로 바뀌게 되겠고
얘는 이제 레드니까 10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실수 데이터랑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x1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 70, 1, 0,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의 데이터가 5차원 실수 데이터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x2 이제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 뭐 160에 뭐 50kg였다라고 한다면은 x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전처리를 하고 난 벡터가 160, 50, 0, 1, 0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뒤에 세 개의 데이터는 원래 레드였던 그린이었던 이 애들이 이렇게 숫자 데이터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당장 이제 선형 회귀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숫자로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선형 회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변수가 5개 있는 웨이트가 6개 있는 그 선형 회귀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0 플러스 W1 곱하기 X1 플러스 해가지고 W5 X5인데요. 그때 X1은 이 데이터가 되겠고 X5는 이 마지막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어떤 수학적으로 이루어진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원하는 코딩의 단점은요. 카테고리 수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벡터의 차원이 커지게 돼서 이제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도 일종의 카테고리잖아요. 단어의 개수가 뭐 10,00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셋에 단어의 카테고리 종류가 10,00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데이터셋은 전처리를 원하는 코딩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만 차원의 데이터로 변경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그 디멘션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근데 앞서서 봤듯이 디멘션이 커질 경우에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멘션을 큰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오버피팅이 굉장히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 개수가 많을 때에는 원하는 인코딩으로 변경을 했을 때의 차원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버피팅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처 크로시스, 특징 교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교차는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 변수들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컬 변수 사이에 어떤 작용을 캡처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연비를 예측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연비를 예측하는 문제에 대해서 변수 x1이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x1이 카테고리컬 데이터에서 세단 그리고 트럭 SUV SUV는 뭐 F라고 이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단 트럭 SUV 그리고 유연차 그리고 경유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얘는 x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x1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고 x2는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입력을 이와 같이 인코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인디케이터 펑션 x1은 s 그리고 x1은 t, s1은 t 이런 f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1이라는 더미 베리어블 하나랑 x1을 원하는 인코딩 시킨 거랑 x2를 원하는 인코딩 시킨 거를 옆으로 합친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차 1번이 세단이고 그리고 경유차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얘를 이제 인풋 인코딩을 시키고 난 이후에는 벡터로 바뀌는데 이 벡터는 1, 1, 0, 0, 0, 1이 되겠죠. 그리고 차 2번이 예를 들어서 트럭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경유차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이제 바꾸게 되면은 얘도 1, 0, 1, 0 이제 0, 1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카테고리로 존재했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은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변수가 되겠고요. 나머지 두 개는 원하는 인코딩을 시킨 애를 단순하게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새로운 수치형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수 5개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뒤쪽에 또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W6과 W11까지는 뭐냐면은 이 두 개 X1과 X2의 조합입니다. X1과 X2의 조합이라서 둘 다 1일 때 이 인디케이터 펑션이 1을 뽑아내고요. 그래서 S와 U일 때는 얘가 1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0인 그런 애들의 조합을 뽑아보면은 3 곱하기 2니까요. 6개의 조합이 있겠죠. 그 6개의 조합이 W6부터 W11까지의 웨이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어서 웨이트가 총 12개 있는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11개 그리고 그 웨이트 값이 12개가 있는 선형 회귀 모델을 이렇게 가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렇게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키게 됐을 때 이런 웨이트들이 특징 교차를 나타냅니다. 정확히는 W6부터 W11까지의 이런 애들이 특징 교차라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가 차종이 세단이고 예를 들어 연료가 무연인 경우에 웨이트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세단과 뭐 경유와의 관계를 알아본다든지 이것들을 학습된 웨이트의 수치로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교차를 통해서 특정 조합이 어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교차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 가지 특징이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변수의 개수가 훨씬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카테고리 데이터 2개만 있고 각각이 3개 카테고리 2개라고 하더라도 총 6개의 변수를 가상으로 숫자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상호작용, 몇 가지 카테고리컬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이런 식으로 특징 교차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의 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텍스트 데이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가변적인 길이를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샘플, 앞에 봤었던 IMDb에서도 어떤 샘플은 뭐 300개 정도의 단어로 문장이 길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샘플은 뭐 단어가 한 3, 4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샘플들마다 길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값을 가지는 범주형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어의 개수가 결국 카테고리의 개수가 되는데요. 영어의 경우에는 뭐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을 수 있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2만 개에서 5만 개 정도가 우리가 그 딥러닝이나 이런 걸로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그 빈도수가 이제 빈도수로 잘라가지고 2만 개 정도의 단어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2만 개만 되더라도 우리가 원활 인코딩을 적용을 하면은 변수가 2만 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정확히는 뭐 오버피팅이 발생한다든지 컴퓨팅 할 때 굉장히 그 속도가 오래 걸린다든지 속도가 느려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식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아웃 오브 버케블러리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없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모델을 지금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잘 훈련을 시켰어도 신조어나 혹은 뭐 새로운 물건 이름이나 새로운 제품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전처리를 쓰더라도 걔를 이제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던 단어는 뭐 숫자로 바꾸는 법을 딱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OOB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로 만드는 법을 우리가 그 프리프로세싱 할 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게 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어 처리를 하는 방법의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인 백오브 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브 월드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백오브 월드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단어의 순서를 그냥 무시해 버리고요. 출현 빈도를 숫자를 카운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오브 월드라는 이름은 이제 그냥 문서를
단어로 쪼개가지고 가방에 넣고 흔들어서 이제 순서를 뒤섞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이제 그냥 가방에 단어들을 넣었다라는 이름의 백오브월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 어휘 세트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모든 샘플에 있는 고유 단어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뽑아내게 되겠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전체에 있는 고유한 유니크한 단어들의 리스트를 뽑아내서 그 리스트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각 단어를 이 어휘에서 몇 번째에 해당되는지 숫자를 매핑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뭐 I love you라는 첫 번째 샘플이 있다라고 했을 때 I는 이 고유 단어 리스트에서 첫 번째에 있다. 뭐 love는 뭐 500번째 있다. you는 뭐 700번째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I love you를 1, 500, 700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샘플들 n번째 샘플을 가지고 D차원의 벡터 x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얘는 이제 x1이 결국 1, 500, 70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샘플들마다 문장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x1을 이렇게 세 개의 값만 가지는 3차원의 벡터이지만 예를 들어 그 다른 문서들은 다른 차원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 틸다 nv는 시그마 t가 1부터 라지 t까지 그리고 xnt가 v일 때 인디케이터 펑션이 작동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t라는 것이 문서의 총 단어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서에 있는 단어의 개수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서의 모든 단어에 대해서 얘를 이제 반복하는 건데 결국에 xnt는 해당 단어 예를 들어 x1이 얘라고 했을 때 x11은 얘가 되겠죠. 이제 1이라는 숫자가 되겠고 x12는 500이라는 숫자, x13는 700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걔가 이제 전체 데이터셋 단어 v랑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걔랑 같을 때 이제 해당 단어를 1번으로 이제 한 개를 덧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그마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사과를 좋아해, 나는 바나나를 좋아해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사과를 좋아해. 그리고 같은 샘플 내에 이제 나는 바나나도 좋아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는은 두 번이 나왔죠. 그리고 좋아해도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과를과 바나나는 각각 한 번이 나왔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백업 월드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고유한 단어의 개수가 네 종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 월드는 네 개의 숫자로 이루어지고요. 여기 첫 번째 단어가 나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사과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바나나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좋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요. 2, 1, 1, 2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선 4차원이지만 이제 데이터셋 전체의 이제 고유한 단어의 개수를 이제 이렇게 인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4차원보다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샘플에는 4개의 단어밖에 없게 되겠지만 사실은 전체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고유한 단어를 합치면 뭐 10,000개, 20,000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00개, 20,000개의 그 단어들이 있을 때요. 그 걔네들을 이제 해당 위치에 있는 단어들을 세 가지고 개수를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0의 수치를 가지게 되겠죠. 대부분은 다 0인데 해당 단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뭐 1이나 2나 3이나 그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의 개수는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랑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의 장점은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길이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길이의 벡터를 생성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 벡터의 길이가 결국 그 문서 데이터셋 전체에 있는
단어, 유니크한 단어의 개수이기 때문에 어떤 문서들 간에 상관없이 어떤 문장이 들어왔든 간에 고정된 길이의 벡터, 같은 길이의 벡터로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단점이 이제 단어의 순서 정보를 완전하게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정보를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가 사람을 물었다랑 사람이 개를 물었다가 같은 이 백 오브 월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두 개는 굉장히 다른 뜻인데요. 근데 이제 백 오브 월드로 만들게 되면 똑같은 수치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없게 돼서 단어의 순서 정보를 무시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어의 의미적 유사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차량은 완전 다른 변수로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쪽에 덧셈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단순하고 계산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석 작업에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스팸 베리얼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 백 오브 월즈를 사용을 해서 통계 모델을 사용을 했었죠. 네, 다음으로는 텍스트 전처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듯이 텍스트 전처리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것에 앞서서 더 먼저 하는 작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 오브 월즈나 원한 인코딩을 쓸 수 있는데 그때 그 전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앞 단계에 실시하는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단어를 소문자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대문자 더랑 소문자 더랑 사실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 오브 월즈나 혹은 원한 인코딩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대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단어로 구별을 해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단어를 다 소문자로 변경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두점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구두점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구두점을 모두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탑월드라는 것을 제거를 합니다. 스탑월드는 한국말로 불용어라고 부르는데요. 불용어는 이제 흔한 단어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nd라든지 the라든지 어라든지 뭐 그런 단어들 is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텍스트에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분석에 중요한 단어들만 집중해서 전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어간 추출 스태밍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제 스태밍이라는 것은 그 현재 단어를 어근 형태로 줄인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의 원형은 run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runner라든지 혹은 runs라든지 이런 애들도 다 run으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얘는 어떤 알고리즘이 동작을 해가지고 토크나이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다양한 형태의 단어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분석을 단순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봤었던 뭐 백 오브 월즈나 원한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최근 딥러닝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몇 가지가 안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로 쓴 정보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문자로 쓴 거랑 소문자로 쓴 거랑 느낌의 차이가 있죠. 또한 모든 그 알파벳을 대문자로 쓰면 그건 뭔가 강조하거나 뭐 화났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런 식으로 대문자가 의미를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최근 딥러닝 전처리에서는 얘는 안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두점도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두점도 이제 남기는 편입니다. 스타월드도 사실은 최근의 딥러닝 자연어 처리 모델은 남기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월드 스태밍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징이라는 방법이라든지 서브월드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의미를 가진 얘네들을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중간을 잘라가지고 전처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약간은 예전 정보가 되겠고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최근에 딥러닝 자연어 처리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걔네들을 학습시킬 때에는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안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서 용어 행렬 term document matrix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 행렬은 결국에 d 곱하기 n 차원의 행렬입니다. 이때 d는 단어의 개수고요, n은 문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의 단어의 개수, 전체 데이터셋의 문서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d 곱하기 n 차원의 매트릭스로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각 행렬의 원소는 이제 tf ij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때 ij는 인덱스고요. 이때 i는 그 해당 용어의 빈도를 나타내고, j는 그 문서 번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j는 문서에 대한 인덱스고 i는 그 월드에 대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그림은 그 방금 봤었던 그 행렬 term document matrix의 예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값이 진한 것은 그 단어가 많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컬럼 1번이 다큐먼트 0번인데요. 이때 폴루션이나 파워 같은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가 진한 것이 되겠고요. environmental이라는 게 이제 적당히 진했고, 예를 들어서 immigration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고유한 단어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렬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문서가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TF-IDF라는 방법을 보겠는데요. TF-IDF는 앞에 봤었던 여러 가지 전처리 방법들의 단점이 핵심적인 것들이 있었는데요. 단점의 핵심이 뭐냐면은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단어들은 사실은 문서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는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더라든지 is라든지 어라든지 i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문서의 주제를 판별할 때에는 중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백업 월즈 같은 것들로 이런 것들을 문서를 바꾸게 되면은 더 is 어가 굉장히 높은 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백업 월즈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문서를 인코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the, is, 같은 애들이 값 수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출력 값이 문서의 요약이다, 혹은 문서의 그 주제이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높은 값을 가지면 얘네들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안 좋은, 그러니까 학습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TF-IDF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한 단어들이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 아이디어는 단어의 중요도를 해당 문서 내 빈도와 전체 데이터셋 내에서의 희소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IDF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얘는 이제 로그 n 오버 1 플러스 df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n은 전체 문서의 개수, 샘플의 수가 되겠고요. dfi는 단어 i가 등장하는 문서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1을 더하는 이유는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잘 살펴보면은 어떤 단어가 모든 문서에 등장한다면은 df가 굉장히 커지게 돼서 아래 분모는 1 플러스 n이 됩니다. 위도 n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거의 1에 가까워져서 로그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로그 1은 0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드문 단어라면은 이 dfi가 작은 값이 돼서 이 수치가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치가 큰 값을 가지게 돼서 우리가 로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1에서부터 큰 값까지 이제 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제 큰 값이 되면 될수록 이제 점점점 수치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IDF는 단어가 드물수록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F-IDF 행렬의 원소를 이제 살펴보면요, 결국 TF-IDF 행렬은 이제 I 인덱스, J 인덱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로그 tfij 플러스 1 곱하기 idf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fij에다가 1을 더하고 로그를 취하는 것은 빈도의 차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가 되겠고요.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떤 단어는 100개 있고 어떤 단어는 50개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는 이제 50 정도의 차이지만 사실 2배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걔네들이 이제 비슷한 정도로 매핑하기 위해서 로그를 이렇게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차이를 줄여버리는 그런 식의 전처리 과정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TF-IDF도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TF-IDF에 나오는 TF-IJ는 앞에 봤었던 이 IJ 얘가 되겠고요. 빈도수를 나타내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면요. 예를 들어 더라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를 살펴봤을 때 이때 IDF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TF IDF 값은 전체 이 값은 적어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당 문서에 그 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IDF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TF IDF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빈도가 낮은 단어인데 전체 데이터셋에서는 빈도가 낮은데 해당 문서만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IDF도 크고 얘도 크기 때문에 TF IDF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에서 드문 단어일수록 IDF도 커지고 TF IJ도 커지고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전체 문서에서 전체 데이터셋에서 흔한 단어 더 같은 경우는 TF IJ는 클 수가 있어도 IDF가 작기 때문에 TF IDF가 작아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어 임베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어 임베딩은 우리가 원핫 인코딩으로 만든 원핫 벡터를 조금 더 밀집된 벡터로 매핑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개의 딥러닝 레이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선형 변환을 사용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원한 인코딩으로 있었던 XNT라는 원한 인코딩 벡터를 2라는 매트릭스를 곱하게 됩니다. 2라는 매트릭스는 K 곱하기 V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K는 우리가 원하는 임베딩 차원, 우리가 정해주는 수치가 되겠고요. V는 전체 단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NT 자체가 차원이 이제 V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얘는 이제 RV 차원의 원소가 되겠죠. 왜냐면은 V가 이제 고유한 단어의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XNT를 하게 되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스몰 ENT가 되는데요. 얘의 차원은 K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K가 V보다 훨씬 작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임베딩 차원 K로 원래 원핫 인코딩 되었던 V의 단어 차원을 압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업 월즈나 혹은 원한 인코딩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진 단어 벡터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문서 하나당 벡터 하나, RV 차원의 벡터 하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RV 차원의 벡터를 문서 하나당 RK 차원의 벡터로 바꾸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2라는 매트릭스를 파라미터라고 보고 나중에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 2라는 매트릭스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 값들이 단어들 간의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단어들이 서로 가까운 위치로 변경이 되도록 RK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 ENT라는 RK 차원에 있는 이 벡터가 그렇게 되도록 이제 2라는 매트릭스가 학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굉장히 유명한 예시로는 이제 왕 빼기 남자 플러스 여자는 이제 여왕이 되겠죠. 그래서 왕에서 남자라는 것을 빼고 여자라는 벡터를 덧셈을 하면은 여왕이라는 어떤 벡터가 나오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월드 임베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임베딩으로 압축된 차원 K개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왕이라는 벡터가 있고 또 이 K개 차원으로 만들어진 남자라는 벡터랑 여자라는 벡터가 있고 그리고 여왕이라는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왕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했을 때 이 k개의 개수를 가진 이 벡터를 더했을 때 여왕의 벡터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남자 여자가 어떤 특정 숫자로 인코딩 되었고 왕도 특정 올바른 숫자로 인코딩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인코딩이 된 단어 월드 임베딩은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단어 임베딩 같은 경우는 현대 NLP 기술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딥러닝 NLP 작업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챗GPT부터 해서 뭐 팝하고 뭐 이런 것들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얘를 안 사용하는 그 딥러닝 자연어 처리 모델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핵심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새로운 단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의 의미를 가진 노벨 월즈라는 이런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봤었던 OOV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Out of Vocabulary, 어휘 외 문제라고도 부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 우리가 보통 훈련 데이터에 나타난 단어들로만 어휘를 구성을 하고 걔네들로만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 모델을 사용을 할 때에는 훈련 데이터에 없었던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조어라든지 뭐 새로운 제품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을 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새로운 단어를 UNK라는 토큰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새로운 아이폰 뭐 26을 샀다라고 했을 때 아이폰 26은 우리가 트레이닝 시킬 때 없었다라고 하면은요. 그때 그 새로운 단어는 무조건 UNK라는 토큰 같은 것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이 방법은 사실 정보를 잃게 만들게 되겠죠. 조금 더 발전된 방법으로는 부분 단어 서브월드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26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아이폰과 26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폰이라는 것을 샀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 한 개를 부분 단어, 조금 더 작은 단어로 쪼개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주 등장하는 문자열 조합을 새로운 심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장 내에 ES라는 이런 조합이 있을 때 이게 자주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새로운 단위로 취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월드보다 조금 더 잘게 자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결측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가 관측 안 된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실제 데이터셋에서 이제 일부 데이터가 관측이 안 된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모델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측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MCAR, AMAR, NMAR에 해당되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 무작위 결측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률이 있는데 확률 안에 이 m이라는 확률을 보는데요. m은 결측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xv는 관측된 특징, xh는 결측된 특징, 그리고 y는 출력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데이터가 결축될 확률이 어떤 변수랑도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질문에 안 답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는 이제 MCAR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것은 완전 랜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결축될 확률은 아무 변수랑도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 MCAR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작위 결측이라는 것이 두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거는 이제 이 결측될 확률이 사실은 PM이다. 즉 이제 조건부 확률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얘는 이제 이 두 개랑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랑 관련돼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관측된 데이터 XV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결측된 데이터랑은 관련이 없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소득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이라는 것은 이제 관측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근데 그 결측된 데이터 소득에 관련해서는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측이 소득 때문에 된 것은 아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즉 관측된 나이 때문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정을 세웠을 때는 MA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카테고리는 NMAR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측 여부가 결측된 데이터 자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소득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PM 자체가 이제 XH에 관련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측 데이터를 이런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지 혹은 결측치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결측치 때문에 사실 결측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혹은 완전하게 랜덤으로 결측이 된 건지 잘 이것을 판단을 해서 그 상황에 맞는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민밸류 임퓨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퓨테이션이라는 건 이제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민밸류는 그냥 단순하게 결측치를 그 해당 관측치의 평균으로 채워버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데이터셋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몇 개가 이제 결측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키는 이제 170인데 몸무게는 결측이 되었고요. 어떤 사람이 키는 160인데 이제 몸무게는 60이라고 대답을 했고 어떤 사람은 키가 결측이 되었고 몸무게가 뭐 50이라고 이렇게 관측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결측치를 채울 때 어떻게 채우냐면은 관측이 된 데이터의 평균으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결측치는 175라고 채우게 되겠고요. 얘는 이제 55라고 채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결측치를 나머지 관측된 변수 샘플들의 해당 변수의 샘플들 평균으로 채우는 것을 민밸류 임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결측치만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지 사실상 그 유의미한 결측치 채우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미싱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많은 방법들을 배우게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교재에 있는 챕터 1이 끝나는데요. 교재에 있는 챕터 1은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 챕터라기보다는 용어들이 뭐가 있는지 용어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각각 살펴보는 시간이 됐었습니다.